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코스모화학이라는 상당히 흥미로운 기업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원래 전통적인 화학회사인데 요즘 그 미래 먹거리, 배터리 소재 쪽으로 아주 과감하게 변신을 시도하고 있어요. 뭐랄까, 안정적인 기존 사업이랑 또 성장 잠재력이 큰 신사업, 이 두 개의 엔진을 동시에 돌리려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재무적으로는 좀 부담이 커서요. 말 그대로 고위험, 고수익 전략의 외줄타기, 딱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공유해주신 단기 보고서하고 여러 투자 분석 자료들을 가지고 이 코스모 과학의 두 얼굴,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기회와 위험, 이런 것들을 좀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코스모화학이 1968년에 세워졌으니까 꽤 오래된 회사죠. 특히 그 하얀색 안료 만드는 이산화티타늄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그런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2011년부터는 2차 전지 배터리에 꼭 필요한 황산 코발트라는 것도 만들면서 이미 배터리 소재 기술력을 조금씩 쌓아왔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폐배터리에서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귀한 금속들을 다시 뽑아내는 거, 이걸 이제 도시광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본격적인 변신을 딱 선언한 거죠. 오늘은 바로 이 지점, 안정적인 기존 사업하고 미래 성장 사업 사이에서 코스모 화학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 균형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코스모 화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이죠. 이산화 티타늄 사업부터 좀 들여다볼까요? 이게 뭐 페인트, 플라스틱, 종이, 정말 우리 주변에 안 쓰이는 곳이 없는 아주 중요한 소재잖아요. 국내 유일 제조사고 특히 그 범용 제품 아나타자형이라고 하는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거의 뭐 70%에 달할 정도로 오랫동안 안정적인 수익원, 그렇죠. 캐시카우 역할을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적인 사업에서 최근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2024년 3월인데요. 미국의 그 글로벌 화학기업 크로노스라는 회사하고 무려 10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규모가 자그마치 8천억 원이에요. 이건 뭐 코스모화학 창사 이래 가장 큰 계약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액수가 큰 것보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요. 제품 포트폴리오가 질적으로 확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계약을 통해서 코스모 화학은 기존의 그냥 범용 제품 위주에서 벗어나서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 그리고 심지어 반도체 부품인 MLCC 같은 데 쓰이는 훨씬 비싼 거 있죠. 고부가 가치 특수형 제품, 이 비중을 80% 이상으로 확 끌어올리게 돼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요. 수년간 연구개발 투자하고 또 크로노스 출신의 세계적인 엔지니어를 CTO로 영입하는 등 전문가 영입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10년 계약에 8천억 원.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근데 이게 그냥 앞으로 잘 되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벌써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저는 좀 놀라운데요. 2025년 1분기에 코스모 화학이 거의 3년 만에 분기 흑자로 돌아섰다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흑자를 만든 주역이 아직 뭐 본격 가동도 안 된 리사이클링 사업이 아니라 바로 이 이산화 티타늄 사업에서 그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가 늘고 단가도 오른 덕분이라는 거잖아요. 본업이 확실히 체질 개선에 성공하고 있다 이런 신호로 봐도 될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코스모 화학의 지금 전체 전력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사실 재무 상태만 보면 2025년 6월 기준으로 순부채, 그러니까 갚아야 할 빚이 거의 4천억 원, 3,946억 원에 가깝고요. 지난 1년간 그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게 마이너스 1,140억 원입니다. 번 돈보다 쓴 돈이 훨씬 많았다는 뜻이죠. 재무적으로 상당히 좀 불안정한 상황인데 만약에 변동성이 큰 리사이클링 사업 하나만 믿고 있었다면 글쎄요. 투자를 위한 추가 자금 조달이나 시장의 신뢰를 얻기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 10년짜리 크로노스 계약, 이게 앞으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어주는 거죠. 즉, 전통 사업의 이 개선된 안정성이 위험 부담이 아주 큰 신사업 투자를 뒷받침하는 일종의 재무적 안전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높은 부채 비율, 즉 재무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감소하면서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엔진, 이 안정적인 엔진이 성공적으로 정비가 되면서 두 번째 엔진, 미래 성장 동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어떤 여력을 확보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제 그 두 번째 엔진으로 넘어가 보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요즘 이 분야가 정말 뜨거운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뭐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미국의 IRA,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하고 유럽의 CRMA, 핵심 원자재법 같은 아주 강력한 정책들 때문입니다. 이 법들의 핵심은 간단해요. 배터리 만들 때 중국산 원자재 좀 덜 쓰고 미국이나 유럽 또는 그 동맹국 안에서 생산된 원자재나 아니면 재활용된 원료를 쓰도록 강하게 유도하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배터리 원료 상당 부분을 사실 중국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폐배터리에서 원료를 다시 뽑아 쓰는 이 재활용이 이제는 단순히 뭐 환경 문제, 이걸 넘어서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인 필수 과제가 돼버린 거죠. 아, 환경을 넘어서 이제 생존 전략이 된 거군요. 그럼 코스모학은 이 분야에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냥 최근에 뛰어든 건 아닐 테고.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코스모학의 단중이 뭐 요즘 유행이니까 따라 뛰어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그 황산 코발트 공장을 운영하면서요. 광석 같은 원료에서 화학용액을 써서 원하는 금속만 쏙 뽑아내는 기술, 이걸 습식재련이라고 하거든요. 이 기술 노하우를 십수년간 꾸준히 쌓아왔습니다. 폐배터리에서 나오는 그 블랙 파우더라는 검은 가루 있잖아요. 거기서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금속들을 회수하는 공정도 기본적으로는 이 습식재련 기술을 활용하는 겁니다. 코스모학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리튬까지 회수하는 기술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특허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만 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한 화학 공장을 실제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해본 경험 그 자체가 다른 신규 경쟁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기술적인 안정성이나 원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기술력과 경험이 있었군요. 그걸 바탕으로 이미 대규모 투자도 진행했고요. 1차, 2차 투자에서 연간 기준으로 니켈 4,000톤, 코발트는 기존 생산량 포함해서 2,000톤, 리튬 1,000톤 생산 능력을 갖췄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실제 공장 가동률은 2025년 3월 기준으로 30%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심지어 작년 2024년에는 이것 때문에 280억 원 규모의 자산 손상, 그러니까 손실 처리를 했다고요. 이건 좀 투자는 크게 했는데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네, 그게 현재 코스모학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인 건 맞습니다. 병목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아주 명확한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인 자회사 코스모 신소재의 전구체 공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코스모학이 리사이클링 공장에서 힘들게 뽑아낸 니켈, 코발트 같은 핵심 원료들을 바로 이 자회사인 코스모 신소재에 직접 납품하는 구조예요. 이걸 이제 캡티브 마켓, 즉 내부 시장이라고 부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새로 화학 공장을 지었을 때 가장 큰 위험 중 하나가 만든 물건 팔 곳, 그러니까 수요처를 제때 찾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날 코스모 화학은 이 문제를 그룹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일하이텍 같은 순수하게 리사이클링만 하는 기업들은 외부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판매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반면에 코스모 화학은 코스모 신소재라는 아주 안정적인 내부 수요처 덕분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적인 장점을 갖는 거죠. 이것 때문에 향후 실적 개선 속도나 안정성 면에서 경쟁사들보다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약 700억 원 규모로 계획했던 3차 투자가 한 1년 정도 늦춰졌는데요. 이건 최근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좀 주춤하는 캐즘 현상하고 또 회사의 재무 부담 이런 것들을 고려한 좀 현실적인 속도 조절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무리하게 확장하기보다는 약간 숨고르기를 하면서 내실을 다지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아, 캡티브 마켓이라는 확실한 돌파구가 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리네요. 하지만 아까 2025년 1분기 흑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재무 상태가 여전히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그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말이 정말 피부로 와닿을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순부채가 약 4천억 원, 그리고 지난 1년간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140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잉여 현금 흐름 마이너스란 건 쉽게 말해 사업부에서 번 돈보다 설비 투자 같은 걸로 나간 돈이 훨씬 많았다는 뜻입니다. 대규모 리사이클링 투자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더 들여다보면 당장 현금 흐름이 얼마나 빡빡한지가 좀 드러납니다. 소위 유동성 불일치 문제인데요.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단기성 부채, 이걸 유동부채라고 하죠. 이게 약 5천억 원, 4,989억 원에 육박합니다. 반면에 당장 회사 금고에 있는 현금성 자산은 한 154억 원 정도고요. 조만간 거래처에서 받을 돈,
즉 매출 채권이 한 1,239억 원 정도 됩니다. 이걸 다 합쳐도 약 1,400억 원 정도에 불과해요. 와, 1년 안에 갚아야 할 돈이 5천억 가까이 되는데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다 합쳐도 1,400억 정도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 한 3,600억 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 건가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차환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의미입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빚을 새로 돈을 빌려서 갚아야 하는 위험이죠. 그럼 은행이나 채권자들이 순순히 만기를 연장해 주거나 새로 돈을 빌려줄까요? 결국은 회사가 앞으로 돈을 잘 벌어서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2025년 하반기에 이 리사이클링 공장 가동률을 아까 말씀드린 코스모 신소재 납품을 통해서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의미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이제 회사의 거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된 겁니다. 만약에 이 실적 개선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말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거 2022년에 그랬던 것처럼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는 그런 대규모 유상증자를 또다시 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자칫하면 생존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야,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겠네요. 듣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재무 리스크 외에 또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2년에는 톤당 8만 달러가 넘었다가 2023년에는 3만 달러 수준까지 폭락하는 등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거든요. 이러면 회사 수익성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고 특히 가격이 떨어질 때는 재고로 쌓아둔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손실까지 떠안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배터리 기술 자체가 코발트 사용량을 점점 줄이는 방향, 하이니켈이라든지 코발트 프리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하고요. 또 다른 리스크는 아까 긍정적으로 봤던 캡티브 마켓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요. 리사이클링 공장 가동률 상승이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아니면 전기차 시장의 그 캐즘 영상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내부 수요차인 코스모 신소재의 주문량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 이것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코스모 신소재의 최근 실적도 시장 기대치를 좀 밑돌면서 이런 우려를 약간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내부 시장이 있다고 해도 결국 최종 수요는 전기차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네요. 자, 오늘 코스모 화학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면 안정적인 이산화티타늄 사업이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성공적인 변신을 이루면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고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그런 이중 엔진 전략을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막대한 부채와 현금 흐름 압박이라는 심각한 재무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고요. 2025년 하반기가 이 전략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아주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복잡한 상황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할까요? 네, 이렇게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사업을 동시에 가진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건 참 까다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투자 분석에서는 보통 각 사업부의 가치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친 다음에 회사가 갚아야 할 순부채를 빼는 방식, 이걸 SOTP, 우리말로는 사업부 가치 합산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이산화티타늄 사업의 가치와 높은 성장이 기대되지만 아직은 불확실성도 큰 리사이클링 사업의 가치, 이건 생산 능력이나 캡티브 마켓의 이점을 고려해서 평가하겠죠. 이걸 더한 뒤에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거의 4천억 원에 달하는 순부채를 빼서 최종적인 기업 가치를 가늠해 보는 겁니다. 이때 리사이클링 분야의 경쟁사인 성일 하이텍 같은 회사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는지, 예를 들어 2026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7.2배 정도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고요. 결국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코스모 화학이 가진 캡티브 마켓이라는 이 강력한 무기가 과연 막대한 재무 리스크라는 이 엄청난 부담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매력적인가? 네, 바로 이 점이죠. 네, 결론적으로 보면 코스모 화학은 높은 재무 리스크와 강력한 성장 스토리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정말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지점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 성공 여부는 거의 전적으로 2025년 하반기에 리사이클링 공장 가동률이 그 내부 시장, 코스모 신소재를 통해서 얼마나 빠르고 또 의미 있게 올라가는지를 실제 데이터로 확인하는 데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의 접근은 높은 변동성을 감수하고 턴어라운드 초입에 베팅하는 그런 성격이 좀 강하고요. 오히려 이런 실적 개선 데이터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시점이 리스크 대비 보상 측면에서는 더 나은 판단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제공된 자료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요. IRA나 CRMA 같은 이런 규제 환경 때문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전략적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뭐 국가적으로나 기업들에게나 정말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 코스모 화학처럼 재무적으로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핵심 기술과 이미 구축된 생산 설비를 갖춘 기업이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간절히 원하는 뭐 거대 배터리 회사나 자동차 회사들의 인수합병 M&A 대상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혹은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서 뭐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세제 혜택 같은 지원에 나설 가능성은 없을까요? 물론 이건 현재 분석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산업과 코스모 화학의 미래를 지켜볼 때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 번쯤 염두에 두시면 좋을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재무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가치가 부각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